3프로TV 특별 시리즈 더 문명. 이번 시즌에서는요. 기원전 제가 볼 때는 한 10,000년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대략 한 3-4천 년 전부터 한 기원 요 정도 하여튼 뭐 그 정도까지를 아마 저희가 좀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절에는 우리 이프로님은 태어나지 않았던 때문에 안 태어났고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아는 게 별로 없으시죠? 그때가 이제 우리 역사책에 나오는 건 뭐 고조선 뭐 이럴 텐데 아는 게 별로 없죠. 사실. 고조선 부여 우리는 네. 삼국 시대부터 뭔가 이제 흥미진진하지. 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그냥 곰 이야기 나오고 호랑이 이야기 나오고 그러지 않았나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뭐 인류의 문명의 기원이 이쪽이 아닌가 싶은데 고대 근동 이야기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동. 네, 한림성서연구소 주원준 수석연구원님 모셔서 고대 근동 이야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주원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게 이제 고대 근동 학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하는데 예, 보통 우리가 이제 예, 중동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이 이제 근동이 돼야 된다. 이런 이제 가치관이 좀 들어있는 이름인가요? 중동이 근동이에요? 예, 아주 오래된 그 논쟁 중에 하나인데요. 예. 지도 지금 잠깐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이제 지금 현대 지명으로 말하면 고대 서아시아 내지는 북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소아시아, 그다음에 지중해 이거를 다 통틀어 가지고 옛날에 하나의 문명권이었어요. 서로 이제 서로 뭐 영향을 주고받고 그다음에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문명도 교류하고 그래서 요거를 다 어떻게 하나로 얘기할 만한 개념어가 없을까라고 해서 옛날부터 쓰던 이름이 고대 근동이에요. Ancient Near East. 아, 그래요? 예, 근데 이거를 이게 약간 식민주의적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니어리스트냐, 어디서부터 가깝냐? 그러면 지대 중심으로 가깝다. 예, 유럽 중심으로 그렇죠, 가깝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별로 안 좋은 말이다. 거기다가 옛날 사람들은 그냥 다 넘겼지만 요즘 보게 되면은 아니 그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왜 니네들보다 그 가까운 동쪽으로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극동이잖아요, 파리스트. 네. 우리는 거기에 불만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어디로 봐도 우린 극동이에요. 어디서 봐도 인도에서 보나 어디서 보나 한중일은 극동이에요. 그러네. 근데 중동 사람들은 우리가 미들리스트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만한 이름이 돼요. 그러니까 유러시아 대륙의 중심인데 동쪽이다, 미들리스트다. 이 정도로는 그래서 우리가 현대적인 걸 얘기할 때는 중동전, 중동 정책. 중동이 맞네 그러면. 중동이 맞아요. 근데 네. 중동이라고 하면 북아프리카가 싫어해요. 왜냐면 이집트가 북아프리카예요. 네.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가 중동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지중해도 들어가고 우리 그리스도 조금 다르고 터키도 다르거든요. 네? 터키 사람이 자기네들이 중동이라고 잘 안 할 거예요. 그럴 것 같아. 그렇죠. 미들리스트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는 미나라는 말을 쓰는데 미들리스트 앤드 노스 아프리카. 메나라고도 예, 메나라고 발음은 그거죠. 그러니까 북아프리카까지 넣어서 얘기하냐 마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메나라고 하면 튀르키예가 살짝 들어가냐 마냐 문제도 조금 있고, 예, 그 지중해 동편이 들어가냐 마냐 좀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달래요? 그 동네 가면? 이제 학자들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하시는 분들은 서아시아라고 불러요. 지금도 에이션트, 웨스트 이스트 뭐 이런 식으로 웨스트 아시아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아프리카의 자존심이 이집트인데 이집트 문명 얘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용어로는. 그 동네가 한 동네이긴 한데 예. 지금은 각자 위치도 다르고 막 그러다 보니 그리고 고대 문명도 조금씩 다르고 그 하는데 동네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참 애매하다. 의외로. 예, 그러니까 인도의 서쪽이죠. 인도의 서쪽부터 아프리카 북부하고 약간 남부 유럽까지 걸쳐지는 요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이 사람들이 그 고대 3,500년서부터 하나의 문명을 이루어 왔는데 헬레니즘 이전까지는 하나의 세계라고 인식을 예. 했어요. 요걸 뭐로 부를 거냐. 그래서 굉장히 길게 부를 수도 있어요. 웨스트 아시아, 노스 아프리카 쭉 늘어서 부를 수도 있고 근데 아주 옛날부터 한 처음에 이 학문이 태동돼서부터 나오는 이름은 에이션트 니어리스트예요. 그래서 책도 그렇게 많고 학과의 제목에도 많고 고대 근동이다. 그래서 고대로만 얘기할 때만 요 한 덩어리 전체를 다 이 지도에 보이는 전체를 고대 근동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학계에 아직 많은데 이제 요거를 이 말 좀 이제 바꿉시다. 좀 다른 이름으로 계속 써봅시다 하는 시도도 계속 있어서 이거 갖고 또 싸우면 또 한참 싸웁니다. 그러네. 저기가 예. 지금 사진으로 보니까 그게 넓은 동네는 아닌데 예. 아프리카라고 부를 만한 나라도 있고
그렇죠. 그냥 중동이라고 부를 만한 나라도 있고 그렇죠. 터키는 좀 애매하고 그러네요. 예, 진짜. 거기다가 우리가 중동 그러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이게 아라비아 반도의 남부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야 되는데 또 거기는 안 들어가요. 그 당시에 거기는 또 문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게 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요게 다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강으로 많이 얘기해요. 서쪽에는 나일강, 오른쪽에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이제 북쪽에 무슨 산맥으로 무슨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부 뭐라고 부를 거냐? 이제 여기서 고대 근동으로 이제 많이 부르고 이제 좀 세부적으로 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나톨리아 반도도 있고 지중해 동편도 있고 상이집트로 좀 내려가면은 이제 누비아, 쿠시, 우리 에리트레아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남부 북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조금 들어와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거를 다 합쳐가지고 뭐로 부를 거냐 해서 이제 옛날부터 흔히 나오는 이름은 엔션트 니어리스트예요, 그냥. 그래서 니어리스트란 말이 안 좋으니까 엔션트라는 말을 꼭 붙입니다. 아, 고대 근동. 예, 학문적으로만 쓰는 말이고 그래서 줄여서 AN이라고 하는데 네. 이 용어는 계속 도전을 받고 있죠. 예. 하여튼 저쪽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탄생한 곳들인 거죠? 맞아요. BC 한 300년쯤 되면은 이 동네가 전부 헬레니즘화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렉산드로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예. 여기를 이제 그리스 말이 다 퍼지게 돼요. 그리스 이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헬레니즘화 되기 이전에 3,000년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 시대만 3,000년. 글자가 나온 것만 3,000년이에요.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332년에서 330년까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여기를 쫙 다 이제 그 정복을 했어요. 기원 후, 예. 기원 전. 기원 전. 예.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리스, 로마가 굉장히 오래된 시대 같은데 우리 고대 근동학 하는 분들은 그리스만 나오면 이거 현대지. 유럽이 나오면 안 돼. 그 이전 3,000년 시대를 다루는 거예요. 아, 그리스가 저 땅을 지배하기 전 3,000년. 예, 그러니까 그리스어가 보이지 않는 문헌들, 그리스화되기 전의 문헌들,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학문이고 인류 최초의 문명이에요, 여기가. 이 네네. 이후에 이제 그리스가 나오고 그게 이제 인도에 영향 끼치고 쭉 이렇게 오고 그러죠. 예. 이집트보다도 저희가 더 오래됐죠. 더 오래됐죠. 근데 살짝 오래됐어요. 완전히 오래되진 않고. 아, 그런가요? 아주 조금 오래됐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는데 그래도 수메르 문명이 조금 빠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뭐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보다 보면 저 터키 어디 쪽에는 뭐 그냥 3-4천 년이 아니고 그냥 한 10,000년. 예, göbekli tepe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그런 데가 있다고 그래서 그럼 아예 그냥 이거 카라한 테페. 그다음에 예, 이건 뭐 거의 10,000년까지도 올라가고 이게 göbekli tepe죠. 네. 예, 이것도 한 10,000년까지 올라가고 작년에 갔다 온 건데 이런 건 티스톤 이런 게 나오죠. 이거 이제 발굴하시는 분이고 우리한테 뭐 보여주려고. 저기 10,000년 됐다는 거예요. 10,000년 넘었다는 건데. 저거 10,000년 된지 11,000년 된지 12,000년 된지 어떻게 알아요? 저거? 이건 고고학자들이 알아내는 거예요. 거의 요즘 고고학은 문헌이나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자연과학에 가까워요. 뭐 탄소 동위원소 그런 분석 이런 걸로.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무슨 꽃가루 씨앗 뭐 무슨 뭐 이런 지층 거 분석. 해가 지층 분석 이런 거 해가지고 꽤 정확한가 봐요, 저게. 그건 거의 정확해요. 그러니까 고고학이 인문학에서 저는 멀어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느끼는데 자연과학으로 갑니까?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문을 봐도 무슨 무슨 원소가 어떻고 그래프가 어떻고 막 자연과학 논문처럼 나와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들이 몇 년 되다 이런 하니까 이게 사실은 되게 정확하죠. göbekli tepe. 근데 그 göbekli tepe에서 이제 요 사람은 이제 위에서 나오는 이 사람은 작년에 갔을 때 여기 이제 박사과정 터키 사람이에요. 이 사람한테 가서 제가 이제 이제 만나서 누구 소개로 만나서 우리 팀이 갔는데 막 안내해주고 그랬거든요. 네. 새로 나온 것도 보여주고. 근데 이 사람한테 제가 첫 번째 이제 질문했던 게 뭐냐면 글자 나왔냐, 문자가 나왔냐. 매우 왜냐하면 중요하군요. 우리가 문자가 나와야지 이게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 비석의 주인공들. 예, 주인공들이 우리가 수메르 그러면 수메르 사람들은 스스로를 키엔기라고 불렀지만 키엔기가 뭐예요? 그 자기네 땅이 그 넓은 땅 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우가리도 그렇고 다 그런 비슷한 뜻인데 근데 외부 사람들이 수메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름은 수메르다. 그리고 이 사람들 그 문헌을 파악해 보니까 자기네 조상이 어디서 왔고 자기네들이 어떤 뭐 길가메시가 있고 뭐 우르크가 있고 이런 이슈타르 신을 섬기고 이런 걸 알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글씨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제 물고기나 그려져 있고 산짐승이나 그려져 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괴베클리 테페라고 부르는데 괴베클리 테페는 현대 터키의 지명이에요. 그게 마치 암사동 유적 이렇게 네, 부르는 그런 거랑 식이에요. 비슷하구나.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인도 유럽어를 썼는지 세머를 썼는지 아니면은 왜 뭐 어떻게 살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많이 알 수는 있는데 도대체 문헌이 안 나오니까 이 민족명이 뭡니까? 어떤 민족이 여기 살았습니까? 그러네. 이름도 모르겠고. 그럼 몰라요. 예. 그래서 사실은 문자 없이도 이런 걸 만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인데 그래서 언어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예. 그러네. 진짜 문자가 없는 시대에 예. 저런 첨단 기둥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는 게.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 문자가 나오고 나서 우리가 조직 생활을 시작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고 막 이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사회 제도가 생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언어가 무엇이냐 과연 인간의 의사소통이 무엇이냐 이런 거 생각하기에 저는 더 좋은 주제 같은데 하여튼 뭐 엄청난 유적이 나오긴 나왔죠. 네. 여튼 이 근동 이쪽 지역이 네. 거의 뭐 모든 우리 뭐 종교나 이런 거에 거의 기원인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이런저런 영상들 좀 보니까. 여기가 그럼 인류의 기원, 인류 문명의 기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괴베클리 테페나 이런 데서는 사실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문자가 안 나오는 유적은 있는데 우리가 문자가 나오기부터 따지면은 수메르부터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게 기원전 한 35세기 언저리 돼요. 그러니까 3,500년대부터 인간이 문자 생활을 시작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5세기 이전에는 나오는 문자를 어떻게 정의하기 나름인데 네. 무슨 뭐 이렇게 꽃그림 이런 게 여러 개 보인다든지 사각형이 여러 개 보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자 같은 것들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해독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근데 문자라는 건 해독이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왕이 있었고 어떤 게 있었고 얘기가 되니까 35세기가 문자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학을 우리가 잡을 때 35세기부터 기원전 3세기까지 대략 한 3,200년 정도의 역사, 인류 최초의 역사를 다루는 거죠. 네. 그 이집트 같은 데도 보면 뭐 이렇게 쫙 뭐 그림인지 글씨인지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 그건 이제 명확한 문자인 거죠, 그 정도면. 이집트는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이집트는 한 3,500년 언저리 뭐 그 이집트학 하시는 분이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한 32세기 요 정도부터 처음에 왕이 누구였고 1왕조, 2왕조, 3왕조 해가지고 거의 정확히 알 수 있고 그래요? 피라밋도 누가 지었고 이런 것까지 다 알 수 있어요. 그 나중 문자로 다 아는 거고 이제 그 괴베클리 테페 같은 거는 아직도 오리무중이죠, 사실은. 거기 이제 문자가 안 나와서 무슨 무늬가 있는데 저게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보면 예. 문자가 없이 살았을까? 엄마 동창생 만나러 간다. 먼저 오면 저녁 먹고 숙제 잘하고 있어. 이걸 남겨놔야 될 거 아니야, 애한테. 구두로 한 것 같아요. 아니, 애가 오기 전에 엄마는 먼저 떠나야 되는데. 그럼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든지 의사소통을 한 것 같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침에 나갈 때 이렇게 손 한 번 싹 들면 알아서 다 하죠, 그 뒤는. 아니, 굳이 얘기 안 해도 엄마가 없으면 숙제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안다고?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 보시면 여기 가운데가 괴베클리 테페고 지금 여러 군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일정한 시기에 모여가지고 어떤 집회 같은 거나 어떤 걸 의뢰를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괴베클리 테페라는 데가 예, 요 사람들이 가운데요, 센터. 생활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행사 같은 거 행사만 하는데? 하고 그냥 헤어졌던 것 같고 일상생활은 안 한 것 같은데 일상생활의 흔적이 적다는 거죠. 재단이나 이런 건 있어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래 산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어떤 행사만 하고 묻어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뭐 이렇게 일상생활이 계속 이루어지면 음식물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되는데. 인간의 분변 이런 것도 나와야 되고 뼈도 나와야 되고. 그런 게 근데 별로 없군요. 그런 건 별로 없고 뭐 많아야 1년에 한 번 쓰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종묘 같은 곳이었군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넓은 지역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이나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괴베클리 테페에 모인다 그러면 서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우리 뭐 갖고 와. 그래서 뭘 그렇지? 하자. 그죠? 시장. 예. 그리고 별의 움직임이나 이런 걸 계절의 변화를 갖고 그 날짜도 안 거고. 근데 이러한 사회 조직이 유지가 됐는데 언어가 없어서 나온 게 없어서 쓰여진 언어가 없는 거죠. 다 암기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언어는 있었는데 그걸 기록한 문자가 없었다. 문자가 안 남아 있는 거죠, 정확하게. 문자는 분명히 아마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있었으면은 이 티스톤에다가 우리가 여기 나온 그래, 이거를 우리가 넣어놨겠지. 티스톤이라고 하거든요. T자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것도 이름도 이게 만약에 무슨 뭐 사람을 의미했든지 어떤 뭘 의미했으면 뭐다라고 이렇게 붙였을 텐데 그냥 티스톤이에요.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이게 티스톤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학생한테도 작년에 가서 티스톤 뭐 좀 밝혀진 거 있냐 그랬더니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국내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요걸 잘 보시면요. 여기가 약간 머리 같고요. 이렇게 손 같거든요. 아, 예. 네네네. 그리고 여기 손가락이 있어요. 사진이 어디 있나? 아 사이드에 예, 이 손가락이 좁은 면 쪽에 여기 아까 요 부분. 거기에 이어지는 여기 손가락이 부분이네. 아까 그 이렇게 손으로 해서 아, 손톱 모양 같은 예, 거다. 손가락이 있으면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이즈가 꽤 크네요, 그죠? 굉장히 커요. 사람 몇 배가 돼요. 이렇게 보면 여기 손가락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게 손에다가 이게 머리가 되면 이 사람이 이게 이 여러 개의 티스톤이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럼 그쪽이 재단이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공손한 모습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네, 공손하게 바치는 그러니까 종교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시도가 있다. 요 밑에도 사실은 이런 이렇게 문자의 흔적 같은 CC 이런 거 있어요. 이런 흔적들. CHD라고 써 있네. 예, 뭐 그래서 진짜 CHC라고 읽어요 우리가 가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럼 뭐 여러 가지 얘기만 하지. 이게 어떤 문자가 밝혀진다 그러면 그 다음 문자 수메르 문자가 그래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아카드 문자로 가서 문자 형태가 이렇게 바뀌니까 요 글자는 뭐의 후손이다. 이런 식으로 글자 하나하나를 다 밝혀내야 되는데 이건 딸랑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냥. 너무 적다. 예, 그러니까 뭔가 문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뭐냐 이런 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göbekli tepe고 고고학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이것도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제가 2007년에 갔을 때거든요. 근데 이거 뭐 자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자칼? 티스톤 옆에 이게 신석기 시대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문자도 없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근데 이게 얘가 왜 땅을 보고 있냐 가지고 굉장히 여기서 얘기 많이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2024년이죠. 작년에 가서 보니까 똑같은 곳을 제가 일부러 찍었는데 이게 그 자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몇 년 동안 아래를 더 발굴한 거예요. 요 밑에 돼지가 있어요. 그 멧돼지를 사냥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덮어 보니까 그 의미가 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발굴을 거의 다 하셨다고 하지만 그 옆에 있는 모든 마을들까지 다 발굴을 하면은 뭔가 좀 나오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학문 분야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자 생기기 이전에 튀르키예 쪽에 이런 문명이 있었다는 건 확실한데 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무슨 말을 썼고 어떤 신을 믿었고 어떤 사회 조조를 만들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저기와 저기 주변에 살던 분들이 대체로 그러면 고대 근동의 이쪽 저쪽으로 막 퍼져가면서 아마도 문명들을 이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군요.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수메르 사람들이 북쪽에서 온 거 아니냐? 지금 튀르키예니까 수메르는 이라크 남부고 그런 설이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왔으면 언어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같은 언어 계통을 써야 되잖아요. 그 증거는 없어요, 사실은. 아니면 밀려왔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남아하니까 중간에 있던 사람들이 수메르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근데 그쪽은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얘기하면 아직까지도 가설도 많고 좀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문자가 나오기 전에는 상당히 많은 가설들의 그 홍수입니다. 예. 근데 지금이야 이제 워낙 교통통신 발달하고 뭐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뭐 좀 차이가 좀 나 보이더라도 뭐 몇십 년 안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 때만 하더라도 어느 동네 사람들이 막 모여서 뭐 막 넘쳐나고 하면 엄청 발전을 했는데 아주 떨어진 어느 곳에선가는 완전히 한 5만 년 전 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이제 아마 그 도시 문명 얘기하면서 말씀 정확하게 드리겠지만 성벽이 나오면서 도시가 생겨났을 때 도시 안하고 도시 밖은 도시 안은 청동기가 시작이 되었고 도시 밖은 거의 신석기였어요. 그러니까 균등하게 발전하지 않았어요. 인간 사회는 그렇겠죠. 한쪽에서는 문명이 굉장히 치솟듯이 발전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낮게 발전하고 그렇게 됐어요. 그렇겠네. 양극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뭐 최초의 문명이라고 할 만한 저쪽에 터키 쪽에 지금 발굴된 곳들이 있고 한 대략 10,000년 위까지도 이제 보는데 우리가 볼 것은 그러니까 기원전 3,000년 정도, 예, 3,500년 3,500년 정도 되는 그 중에서 어디부터 한번 좀 가볼까요? 수메르? 예, 근데 제가 예. 지금 사실은 고대 근동 학자가 전문 학자가 아니고 이 책을 지금 이 책의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 얘기를 조금 더 일단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제가 역사학자는 아닌데 이 책을 이제 썼어요. 저는 사실은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예요. 네. 그러니까 평신도고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역사를 말씀드리면 이래요. 이제 성경을 평신도로 공부하다 보면은 교리로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을 역사로 연구할 수도 그럴 있어요. 수 있을 것 같아요. 남 얘기처럼. 예, 근데 성경을 역사로 연구하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남 얘기니까. 아니야, 남 얘기라기보다 뭔가 역사적인 면을 좀 밝히고 나면 성경의 의미가 조금 더 잘 다가오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무조건 믿어라 하는 것보다 그 당시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도 좀 얘기하고. 예를 들면 어떤 접근의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 사람들은 성경의 역사가 무조건 진리고 성경이 무조건 다 옳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성경 이전에 한 2000년 정도의 다른 선역사가 있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다른 거를 많이 베낀 것도 있는 것 같고 아주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저는 보는 게 되게 재밌어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한 200년 정도의 성서학이나 그 주변의 역사학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주장하는 바와 사실과 등등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만약에 이제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어느 신학교 같은 다 그런 걸 공부하거든요. 근데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게 1902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 건 2000년이 되는데 네. 함무라비 법전은 1902년에 나와서 그게 해독되고 성경과 같이 연구되고 한 거는 한 100년도 안 되는 건데 지금 교과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중세 어떤 학자들이나 어떤 영성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게 우리 지금도 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함무라비 몰랐어요. 그렇겠죠. 그렇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훨씬 성경의 역사에서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뭐 성경에 쳐들어온다, 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온다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그 바빌로니아가 어떤 바빌로니아냐? 바빌로니아가 세 개 있어요. 고바빌로니아, 중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가 있는데 신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온 거거든요. 아시리아도 세 개가 있고. 근데 이런 역사를 전혀 모르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 이런 역사를 좀 알고 성경을 보는 거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지금 성서학을 보는 거는 이런 고대 근동의 역사를 모르고는 현대 성서학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이걸 안 가르쳐요. 뭐를요? 성서학을? 이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런 걸 굉장히 소홀하게 가르치고 이게 이제 교회의 하나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일반 대학에서도 안 가르쳐요. 한국 대학에서 뭐 이집트의 지혜라든지 메소포타미아의 역사라든지 뭐 아시리아의 어떤 그 아시리아가 최초의 제국주의인데 사실상 아시리아의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건 교양 과목도 없어요. 전공 과목도 없고. 연구가 안 돼 있나 보네요. 아니요, 다 해요. 외국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일본도 굉장히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그러냐면 샹폴리옹이 이제 이런 역사가 있어요. 샹폴리옹이 이집트의 그 성강 문자를 해독하잖아요. 해독한 게 1930, 40년대쯤 돼요. 1830, 40년대. 네. 그리고 쐐기 문자 있죠. 베이스툰비문 이런 거 해독한 것도 뭐 영국의 롤린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의 그로텐펠트 이런 사람들이 1840년대 정도 해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 역사에 완전히 잊혀졌던 문명이에요. 쐐기 문자라든지 이집트 문헌은 완전히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1840년대 언저리에 완전히 새로 해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 학자들은 모르죠.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때 설치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때 일제 식민지하고 뭐 전쟁하고 이러면서 한국 대학에 이게 설치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대 근동학을 역설적인 학문인데 인류의 가장 오래된 역사를 다루지만 인문학에서 제일 늦게 들어온 학문이에요. 1840년대 뭐 이럴 때 들어와 갖고 고대 근동학과가 설치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문학이나 뭐 역사학, 보통 역사학에 보면은 다 오래된 학문의 전통이 있는데 고대 근동 시작점이 어디냐 그러면 1840년대 정도를 앞으로 나아가질 못해요. 가장 오래된 걸 공부하는 학문인데 가장 최근에 시작됐군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는 아직 설치된 과도 없고 가르치는 데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데 한국의 지성인들이 다 대학 나오신 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문맹이에요. 고대 역사에 대해서? 예, 이 고대 근동사에 대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대사에 대해서 잘 휘둘리는 이유가 막 거기 뭐 누가 우리나라 사람이 가서 뭘 다 했대더라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판 없이 좀 나오는 이유가 제가 이게 좀 고대 근동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문맹인 것 같다라는 인식을 받을 전문가가 없다. 예, 아니 전문 지식을 대학에서 교양이라도 좀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흥미가 있으면
국어 개설하는 대학도 없어요 지금. 그런 걸 이제 두 분들도 대학 다닐 때 그런 개설 과목 보셨어요? 뭐. 없어요 진짜. 교양도 잘 없다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이런 걸 좀 이렇게 고대근동 3000년하고 이스라엘이 여기 어디 위치에 들어가는지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해서 책을 썼고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왔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제가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인 거는 한국에서 그 미국 대학 준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SAT. 예. 그 학생들 과외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대근동사를 거기 대학 가려면 배워야 되는데 인류 최초의 역사인데 한국에서 나온 책이 없고 이 책밖에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책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래서 이 책하고 다른 책 뭐뭐 보십시오 해가지고 다 이제 영어나 독일어로 돼 있는 거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한국의 신학이나 인문학이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대사를 우리 고대사하고 중국 쪽만 좀 보지 말고 인류가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한 기원전 35세기 정도 시작을 하고 이집트에서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라판 문명, 모헨조다로 문명 이게 여기서 대충 한 1000년 늦거든요. 중국이 거기서부터 다시 한 1000년 대충 늦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에 역사를 보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역사를 좀 보는 것보다 앞에 역사 보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고대 근동사를 연구를 막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보면 신심이 더 깊어져요? 아니면 좀 옅어집니까? 그게 이제 과제예요. 네? 신심이 더 깊어져야 되는데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신심이 안 깊어진다고 얘기해서 고민이에요. 제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더 좋아지는데. 아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이제 성서학의 역사, 신학의 역사가 다 그러한데 뭔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그런 그 새로운 거를 흡수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설명 체계나 아니면은 그런 걸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 막 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안 좋은 반응은 뭐냐면 역사에서 연구에서도 그랬지만 이거 공부하지 마. 이거 공부하면 이단이야. 이렇게 해놓는 게 제일 안 좋고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지금 솔직히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서 성경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가 기존의 해석에서 조금 바꿔야 되는 거라든지 새롭게 이해할 점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우리가 진지하게 해야 돼요. 라고 이제 공부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한국에 생겼으면 좋겠는데 저걸 왜 이단이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가톨릭이고 개신교 쪽은 잘 모르겠는데 가톨릭에서는 적어도 공부하지 말란 얘기는 안 하거든요. 어려워서 관심이 없어서 안 하는 거지. 아마 그 조금 제가 이제 신심과 관련돼서 여쭤본 거는 저걸 이렇게 보다 보면 성경이 처음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자꾸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성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으나 저기 당시에 뭐 무슨 길가메시 서사시든 아니면 뭐 여러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성경보다 먼저 시대에 뭔가 썸띵들이 남았다. 저게 저 성경이 무슨 저 약간 표절한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텐데 예를 들면 이제 사르곤 대왕 탄생기라는 게 있어요. 사르곤 대학? 사르곤 이제 샤르키누라는 대왕인데 예.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쯤에 할 건데 아카드의 대왕이에요. 아카드라는 나라에. 네. 이제 이 대왕이 이름이 뭐냐면요. 샤루킨누인데 아카드어로 샤루가 뭐냐면 왕이고 킨누가 진정한 참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 더 트루 킹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이름은 되게 수상한 이름이에요. 누가 참된 왕 아니래요? 왜 자기 이름을 참된 왕이라고 있죠? 가짜 왕들이 많아서? 아니 이 사람이 출신이 그렇게 좀 비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왕족 출신의 아버지가 왕이었고 할아버지도 왕이었고 그럼 그냥 그러면은 왕인데. 그냥 뭐 티글라필레세로 나는 어떤 신을 믿는다 뭐 이런 식으로 니크마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신의 이름으로 정상적인 이름을 짓는데 더 트루킹은 트루킹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사르곤 탄생기라는 문헌이 이제 남아 있어요. 그 1차 문헌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사르곤 탄생기에 보면 아빠 이름이 안 나와요. 자기 가계를 얘기한 건데 그래서 아마 아빠 쪽은 좀 없나 보다. 근데 엄마 이름이 나와요. 근데 엄마는 이름이 아니라 엄마가 여사제로 나와요. 그래서 엄마 쪽은 조금 배운 사람이고 좀 궁궐의 사제였나 보다. 근데 이제 아빠가 정원사로 나오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좀 금지된 사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를
그 신전에서 몰래 나와서 키웠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살리려고 아이를 골풀 바구니에 역청을 발라서 아이를 그 안에 뉘어서 유프라테스 강에 띄워보냈더니 그 유프라테스 강을 지나던 사람이 발견해가지고 자기를 잘 키워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출신은 비천하지만 자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나중에 이슈타르 여신이 자기를 보호해 주셔서 세계 최초의 제국을 세울 수 있었다.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예. 그렇죠. 나일강에 이렇게 예. 모세 탄생. 예,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이 모세보다 한 1000년 이상 빠른 스토리예요. 이게 이제 이런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모세 얘기도 역사적 팩트가 아닌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전문 학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해석이 있어요. 사르곤 1세 얘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이거부터 한 1500년, 400년 후에 사르곤 2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요.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사르곤 2세의 탄생기가 워낙 유명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제 오토의 그 독일의 오토의 설명인데 이스라엘이 자기네가 민족적 위기에 빠졌을 때 모세라는 자기의 조상의 탄생기를 사르곤 대왕 탄생기처럼 만들되 조금 몇 가지 메시지를 바꿨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르곤은 이런 신비한 탄생 스토리로 인해서 많은 사람을 억압하는 제국을 세웠지만 모세는 가난한 백성을 해방시키는 인물이었다. 이집트의 압제에서. 이런 식으로 비슷한 훌륭한 인물이지만 서로 메시지가 다른.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앞에 스토리가 있는데 베낀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보통 얘기하죠. 네. 영향을 받았지만 그 메시지는 바꿔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거는 구약 성경의 믿음이다. 그 사람들이 말하려고 했던 그 메시지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신교 내지는 보수적인 혹은 이제 그 성경을 매우 한 점 한 획도 바꿀 수 없다 이제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히 불편한 거지. 저런 그쵸? 책이나 역사적 사실들이 나오면 이거 뭐 짜증이 확 나는 거죠. 예, 하여튼 성경의 모든 구절에 그런 스토리들을 너무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가지고 고대근동 문헌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이런 거를 좀 누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제 제롬 성경주의라는 게 있는데 가톨릭에 1960년대 2차 바티칸 공의회쯤 해가지고 교황청에서 요새 성서학이 너무 정신이 좀 없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도 많이 나오고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반 신부님들도 이 성서 해설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세계에서 제일 창세기에 권위는 한 분이 요새 창세기 해석은 여기까지 가고 있다라를 좀 한번 써주시오. 우리 교회 가톨릭 교회 전체에서 좀 볼 수가 있게 참고서 형식으로. 탈출기는 누가 제일 잘하고 민수기는 누가 제일 잘하고 책 한 권마다 저자를 다 정해서 교황청에서 다 모아가지고 요즘 요독해까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해석 같은 건 다 빼고 그래도 우리가 좀 참조할 만한 학문적인 성과는 좀 모아주시오 해서 만든 게 제롬 성경 주회인데 그걸 60년대 한 판 펴냈고 90년대 한 번 펴냈고 그 다음에 21세기에 또 한 번 펴냈어요. 이번 프란치스코 교황 때 또 한 번 나왔어요. 그걸 제가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번역위원장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이 책이거든요. 예, 이 창세기는 나왔고 이제 35권으로 나와요. 지금 번역하고 있는 중인데. 창세기만 저만큼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는 지금 여기까지 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해석까지? 이렇고 이런 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집에 있는 두꺼운 빨간색 그 옆면으로 칠해져 있는 그 오리지널 성경의 일종의 참고서죠. 자습서 전과네. 예, 전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신부님들, 수녀님들이나 성경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는 조금 이렇게 참조할 만한 해석으로 좀 보십시오라고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계속 근데 이것도 사실은 뭐 20-30년마다 새로 나오고 있으니까 새롭게 또 나오겠죠.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해석을 이건 이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고대근동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텐데 예. 오늘 이제 첫 시간이니까 예. 고대근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공부해서 뭘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걸 공부하면 혹은 뭐가 재밌고 뭐가 좋은지 그거 끝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어가지고 많이 나가시잖아요. 해외로. 되게 많이 가세요. 지금 뭐 이렇게 뭐 이집트 가서 봐도 한국 사람도 굉장히 많고 네. 성당이나 교회에서 성지순례도 많이 가시는데 제가 좀 공부하시고 가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타르수스가 바울의 고향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근데 사도 바울의 고향 타르수스에 가면 사도 바울의 우물가가 있어요. 거기 가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러세요. 헌금도 내시고.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우물가가 그 고고학적으로 보면 기원 후 4세기 정도가 제일 이른 시기예요. 그럼 사도 바울하고 안 맞죠. 사도 바울은 거의 기원 1세기 사람. 네네. 근데 왜 여기에 우물이 생겼냐면은 타르수스는 이미 2세기 정도부터 순례지였어요. 사람들이 거기 순례를 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 하다가 거기서 그냥 사도 바울의 우물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그냥 옛날부터 순례지가 된 거지 역사적인 바울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럼 제가 거기를 갔다 오신 분한테 그거 사도 바울 그 우물 그거는 가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는데 그건 역사적으로는 사도 바울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 드리면 굉장히 속상해하세요. 그리고 저를 오히려 설득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사실은 관광 가이드 지식이라고 하는데 관광 가이드 지식이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사실은 교회에도 많이 퍼져 있고 성당에도 많이 퍼져 있어서 이걸 좀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의 지성들이 좀 인류 역사를 좀 체계적으로 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리스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생각하시고 사실 오래됐지만 네. 그리스 이전에 3,000년의 인간의 문명이 있고 그리스는 거기에 영향을 또 받은 나라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체계적으로 한 번을 이렇게 좀 잡아서 그래도 작은 책 한 권 읽으시면 그런 거 좀 정리가 좀 되게 좀 이렇게 만들려고 했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공부를 저희가 한번 앞으로 쭉 그래보죠. 예, 우리 교수님과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은 가볍게 문을 좀 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 메소포타미아 혹은 이 수메르 이쪽 지역에 대한 공부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굉장히 기대가 되고 네. 이거 사실은 책을 따로 읽지 않으면 인생에서 못 배우고 그냥 세상 떠나는 그런 지식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알고 죽어야죠. 한두 번 기회 놓치면 네. 평생 배울래야 배울 길이 잘 안 보이는 주제. 뭐 요리나 다른 거는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뭐 다 책들 많지만 요거는 요맘때 놓치면 매우 어렵습니다. 헨리해성처럼 70년에 한 번씩 오는 그런 기회라고. 자, 그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네. 우리 주원준 수석연구원님과 함께 본격적인 고대 근동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